자, 21번을 볼 차례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그러면 1번 지문이에요. 중개법인의 사원이 되려는 자는 협회가 실시하는 실무를 받아야 한다. 공인사협회 밑줄긋고 X 나가야 되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틀렸고, 실무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한다. 틀렸죠? 2832. 12, 16은 연수교육이죠. 연수교육 시간입니다. 다음에 3번이에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는 거 맞죠? 그래서 사고 예방교육 통지 공고는 10일 전이다. 그러니까 7일, 10일은 되도록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통째로. 자, 그래서 3번 정답이 됐고요. 이 사고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 비용도 있죠. 같이 기억하시고. 4번 질문.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우리 등록관청도 교육 중에 직무교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요. 5번 질문이에요. 실무교육을 바꾸서 또는 연수교육을 바꿔서 소공이나 개공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연수교육. 그래서 역시 5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쉽게 맞췄을 걸로 이해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22번으로 넘어가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신고 고발 대상이 아닌 자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법령상 포상금제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포상금제가 있는데 신고 고발 대상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법상 지금 신고 고발 대상은 교포 양부모예요. 교포 양부모는 좋은 일 했으니까 포상금을 줘야 됩니다. 모가 아니고 무죠, 무. 그럼 교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응의한 자. 그럼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응의한 자는 시세 교란응의한 자,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하는 자, 그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계획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했다든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했다든가, 그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했다든가, 특정 개업공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을 했다든가,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어요. 유가강제 방해입니다. 그래서 시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요. 금지행위 중에 교란행위, 이게 바로 이제 교란행위인데 투기조장자 아닙니다. 직접 거래자 아니에요.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포가 아니고 표죠.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예요.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 그럼 아닌 자가 지금 3번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격을 사칭했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했다. 그러면 명칭을 사칭하든 자격을 사칭하든 사칭자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를 말하고요. 이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예요. 이것도 주의할 점이 부정등록자지 부정취득자, 부정지정자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또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죠. 이거 무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데 무등록 중개업은요 표현을 바꿔서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업한 자 또는 뭐 등록 취소 계속하여 중개업한 자 다 무등록자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게 바로 이제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발 대상이다. 그래서 교포 양부모로 암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1번 지문 대여받은 자 맞고요. 2번 지문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는 표시광고. 이거 부당 표시광고죠? 존재가 들어간 부당 표시광고예요.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광고했다든가 부당 표시광고입니다. 그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했다든가 과장되게 했다든가 부동산 거래처에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 그래서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중개사물이 안 된다든가 나아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게 바로 부당 표시 광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이게 존다과예요. 포상금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정답이 됐고요. 3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등록한 자. 이게 부정등록이죠. 그다음에 4번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한 자. 5번 지문입니다.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 아닌 자. 표시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공이 아닌 자로서 사칭한 자는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포상금은 원래 형벌 대상만 주는 거예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는 아니죠. 그래서 교란행위 한 자는 3-3이죠.
표시광고 아닌 자 1-1이고 양도대여한 자 1-1이고 부등록 3-3이고요. 무등록자도 3-3이에요. 자, 그러면 23번으로 넘어갑니다. 공제사업,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31회 때 협회를 출제 안 했습니다. 30회 때 세 문제를 냈기 때문에 31회 때 쉰 거예요. 한 템포 쉰 겁니다. 그럼 올해 출제가 지금 확실되는 건데 이 공제사업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 조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지문입니다.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공제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면 되죠. 100분의 20 틀렸고, 니은 지문 국토부 장관은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맞죠? 국장이 체크 포인트고, 디귿 지문이에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수는 성별을 고려한단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 제도는 성별을 고려하되 19명 이내로 한다. 맞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디귿 지문 맞고요. 리을 지문이면 국토부 장관은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실형을 명할 수도 있죠. 국장이 체크 포인트죠. 그래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옳은 거라 했으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자, 쉽게 풀었을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24번 문제 나갑니다. 이제 행정처분으로 돌아왔는데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닌 거. 그럼 필치가 아닌 것 골라라 이 얘기죠. 필치가 아닌 거. 그래서 이제 필치는 일단 8가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1번입니다. 천막 그 밖에 이동을 위한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이건 의무적 등록 취소죠. 임취의 1-1이죠.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됐고요. 2번입니다.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는 결격이 걸린 거죠. 결격. 피한정 후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격이니까 필치입니다. 다음에 3번은 이중소속이죠. 다른 계공의 법인의 임원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이중소속으로서 필치입니다. 계공 이중소속하면 필치. 제재 꼭 기억해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필치의 1-1. 이거 병과라고 하잖아요. 따로따로 기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공이 만약에 이중소속했잖아요. 자격정지의 1-1이죠. 그래서 이중소관자가 누구냐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아주 잘 냅니다.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이에요. 자격정지 처분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너무 과해 보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잘 물어봅니다. 필치죠. 업무정지 중 업무했거나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 하겠다. 필치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상습범이죠. 삼진아웃제도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먹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럼 삼진아웃 아닙니까? 두 번의 업무정지에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하면 삼진아웃 당합니다. 1년 내에 해야죠. 필치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5번 문제 내려갑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사항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1번을 알아봤어요. 취소할 때는 원칙 청문하게 돼 있죠. 근데 반드시 청문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2번 지문. 우리 취소 시에는 증을 반납하죠. 등록 취소를 당하면 7일 내 증 반납하고 자격 취소를 당해도 7일 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그래서 2번 지문 맞고요. 3번 지문이에요. 이거 업무정지 시효 또는 제척기한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1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됐는데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유 발생이 떴잖아요. 그럼 주어가 반드시 업무정지로 되어 있는가 체크해야 되고 업무정지로 되어 있다면 뒤에 몇 년 나와야 됩니까? 3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슬쩍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틀렸어요. 과태료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오답 노트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정답 됐고요. 4번이에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기업공사에 대해서는 폐업기간 3년의 밑줄을 긋는 거죠. 폐업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하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쉰기간 폐업기간이 3년을 넘어서면 폐업 전 위반 행위를 소멸시키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 못합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근데 업무정지 위반행위 해놓고 폐업했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해놓고 폐업을 들어가면 이때는 폐업기간이 1년만 지나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못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또 5번 지문이죠. 재등록기업공사는 폐업 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맞습니까? 요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폐업 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 승계 있잖아요. 이거 1년 합니다. 이걸 왜 암기할 필요가 있냐면요. 이것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효과 승계가 떴잖아요. 그럼 재등록계공은 폐업 신고하기 전에 받은 업무정지나 과태료 효과를 승계합니다. 왜? 상습범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1년이에요. 상습범 기준기간 1년이잖아요. 1년 내 상습적으로 업무정지 과태료 먹게 되면 가중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승계예요. 1년이 맞다면 꼭 체크해야 돼요. 이게 폐업일로 슬쩍 박혀 있으면 틀렸어요. 처분일로 나와야 돼요. 처분한 날로부터 1년간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이지 폐업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효과 승계가 뜨면 반드시 1년을 잡고 1년이 맞다면 반드시 이것이 처분일로 되어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5번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6번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내용인데 자격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 사유, 정지 사유, 특히 정지를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죠. 그 다음 이제 그 사전 절차, 사후 절차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1번은 그냥 알아봤어요. 자격 취소나 정지에 원하는 교부한 시도자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2번 지문은 소공사만 자격정지 받을 수 있죠. 개공은 자격정지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자격 취소 있죠. 공인인사 자격 취소는 자격증 있는 자는 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인인사는 개공이었다. 취소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인인사다. 일반 공인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소공도 물론 자격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격정지는 소공만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지문 아주 잘 내는 지문인데 자격증 교부 시도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틀렸다. 그러면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합니다. 그럼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취소나 정지를 한 후가 아니죠.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사에게 통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교부한 시도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를 때리게 되죠. 그래서 3번 맞고요. 그럼 4번 지문 등록관청이 감독을 나갔다가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럼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통보만 해주면 돼요. 시도자에게. 그래서 이 점 꼭 구분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5번 지문이에요. 자, 이것도 암기해야 될 지문이 나왔는데 5일이 떴어요. 지금 우리 공사법 쪽에서는 5일이 유일하게 이거죠. 지금. 그래서 자격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자격을 취소한 시도사는 5일이죠. 5일 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도 해줘야 된다. 왜요? 우리 자격 취소하면 3년간 시험 못 보잖아요. 딴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격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자격 정지가 들어가면 틀렸다는 얘기죠. 딴 데가 시험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5일이 떴잖아요. 그러면 꼭 자격 취소만 나와 있는 걸 주의하세요. 정지가 들어가 있는 걸 체크해야 돼요. 이걸 이제 감 잡았다면 5번 지문 바로 틀렸다는 거 알아봤어요. 정지 처분 시에는 5일 내 국장 보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지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5번 지문은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7번 1년짜리 징역사유로 갔습니다. 그래서 형벌사유도 꼭 물어보는데 형벌사유 1년이든 3년이든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 특히 저는 1년을 권장합니다. 1년짜리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기억지문이에요. 공인인사가 아닌 자로서 아닌 자 뜨게 되면 1-1이에요. 공인사 또는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건 자격사칭이고 1-1이고요. 니은 의뢰인과 중사물에 대하여 직접 거래했다. 그럼 직접 거래는 3-3이죠. 다음에 디귿입니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한 자. 이중속이죠. 이중속은 1-1이죠. 이중자에 걸리면 1-1이에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때는 1-1이다. 다음에 리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대여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1-1입니다. 5번 미음 지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소속공사. 이건 아시죠? 비밀 누설죄 1-1이고 이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자, 그래서 1-1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냐라고 했잖아요. 4개였죠. 다행히 4개가 4번에 있네요. 옮겨 적을 때 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4개.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형벌 사유 꼭 암기해 주시고요. 이제 28번 전형적인 문제 유형인데 과태료에 대해서는요. 사유보다는 부가권자와 대상자를 잘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서 물어본 건데 운영 규정에 위반했다. 그럼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이거. 국토부 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맞고. 니은 2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그럼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사니까 당연히 시도사가 부과징수하죠. 아주 잘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었고요. 다음에 3번 질문이에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다. 1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신고 위반이니까 100만 원 이하가 들어. 휴업신고, 폐업신고, 기업능령 재개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하고요. 다음 4번 질문입니다. 표시광고 모니터링이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정보통신서비스공자예요.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죠. 정보통신서비스공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조사 및 조치에 불응했다. 그러면 역시 조치에 불응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다음에 5번 질문.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자격증, 등록증, 취소하면 반납해야 되는데 7일 내에 반납하지 않았다. 그럼 역시 이때는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자격증이니까 이거는 시도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죠.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 내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법령 문제였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문제였고 이제 18번부터 법령 문제였고 이제 29번서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5문제가 나왔죠.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시험 문제는 비교적 쉽게 출제하는 편입니다. 그럼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 그랬는데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대상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대상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매한한다. 그러니까 교환계약, 판결, 경매 다 아닙니다. 여기에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급계약도 사실은 매매계약이죠.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렇다고 특별히 이 법 이름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이제 물건은 몇 가지냐면 4가지예요.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이죠. 이 입주권은 정비법, 빈집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에 대한 매매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라면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부동산거래 신고제니까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라면 부동산거래 신고하셔야 돼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라면 역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건물의 교환계약은 아닙니다. 그럼 1번 지문. 건축물의 분양하는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대상이고 3번 지문. 주택법에 따른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이죠. 이게 공급 매매계약 분양권의 매매계약 신고해야 되고 4번 지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이라면 역시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이죠. 건물의 매매계약은 대상이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2번 정답이었고요. 30번 문제 이제 절차적으로 내려가는데 1번 지문 옳은 것 그랬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다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여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한다. 일단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X 나가야 되죠.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으로 제출 및 출국 X 나가야 되죠.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맞았거든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맞았어요. 근데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틀렸어요.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둘 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틀렸어요. 이게 1인이 제출해도 돼요. 자, 그럼 1번 틀렸고 2번 지문 아십니다. 이거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신고하게 돼 있지. 그 상대방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그 지방공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3번 지문이에요. 이거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야 되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주택이에요. 이걸 체크해야 되고 매수자였다. 그럼 법인의 등기 현황, 그 상대방이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 모두 신고해야 되고 특히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이 주택의 이용 계획,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이거 꼭 들어와야 되죠. 투기과일 지구였다면은 당연히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법인은 주택을 매수하잖아요. 금액에 관계 없어요. 지역에 관계 없다.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이. 이 점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개인이었잖아요. 개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이때는 비규제 지역이었잖아요. 비규제 지역에 있어서는 거래 금액이 얼마 이상? 6억 원 이상이었다.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이거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돼요. 그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다.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 맞았어요.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주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을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럼 4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의 밑줄 긋고 검증하여야 한다의 밑줄 그으면 틀렸죠? 국토부 장관이 검증하는 게 아니고 신고관청이 해야 되죠.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지문 틀렸고 5번 지문이에요. 해지 신고해야 되죠? 신고한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럼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내에 해줘야 되고 이때 당사자에게 해지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개공한테는 해지 신고 의무가 할 수 있을 뿐이지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 그리고 해지 신고를 30일 내에 안 해버리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그 31번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이 나왔는데 중요 지문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복 숙지를 해주시는데 신고서 작성 방법은 원래 매회 출제예요. 이거는 1번 지문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급계약이라든가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에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분양받을 때 부가세 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급계약하고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은. 그 밖의 거래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 포함이죠. 그럼 1번 정답이었고요. 2번 지문도 잘 물어보는 거죠. 물론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그 건축물의 경우 면적 기재할 때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만,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음에 3번 지문이에요. 외국인, 이것도 잘 물어보는 거죠. 외국인이 매수인이었다. 그럼 국적과 매수 용도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잘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4번 지문이에요. 종전 부동산란이라고 있죠. 여기는 입주권 거래할 때만 작성합니다. 종전 부동산. 그러니까 입주권이라는 게 헌집, 주계, 세집다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입주권 거래할 때만.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건축물이었다. 물건이. 그럼 이때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꼭 적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 지문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복 숙지해 주시고 이 정도만 커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문제가 지금 3문제가 나갔거든요. 3문제가 나갔는데 이번에 지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부분은 출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출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모의고사에서 연습이 될 건데 아직 공부가 덜 됐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32번 외국인 취득 특례 규정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외국인 취득 특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한 문제씩 꼭 물어보죠. 근데 지금 문제가 틀린 거 찾아라 그랬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박스형 지금 11개씩 낸다고 그랬죠. 이 중에 박스형을 내면서 틀린 거 골라라, 이 문제를 꼭 한 문제씩 내고 있어요. 이걸 거꾸로를 그리고 유도합니다. 이 문제처럼 좀 치사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틀린 거 찾아라기 때문에 정답을 1번에 치신 분은 상당히 아깝죠. 그래서 틀린 거니까 지금 정답은 4번이 돼야 돼요. 4번이. 자, 그럼 이제 보는데요, 이 외국인 취득신고 특례 문제는 문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꼼꼼히 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기억이에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은 이 법상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틀렸죠.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이상이죠. 이걸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요,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여기서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임원사원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외국인 정의에서 여기서는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내국 법인인데 임원사원, 구성원, 의결권,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만약에 외국인이 갖고 있다. 그럼 이때는 외국인이었다. 그럼 외국인 취급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기억하세요. 특정 기업체를 언급을 해서 죄송한데 기억하기 쉽게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50%를 만약에 외국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억지문 틀렸어요. 2분의 1이다. 니은 지문. 작년에 신설된 거죠. 외국인이 국내 건물에 대해서 신축, 증축, 재축, 개축을 했다. 그럼 이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되죠. 신고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역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다음에 디귿지문이에요.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는, 자, 이제 증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증여에 동그라미 치는 거죠.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이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 체크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네, 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디귿지문은 맞았죠? 이것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60일짜리 위반은 300만 원 과태료. 자, 다음에 리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자 하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밑줄 긋고, 외국인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으면 X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허가 대상 지역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 문, 생, 야다. 군사 문화는 야생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깔끔하게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군문생야로 여기는 허가 대상이고,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 처리기한은 15일, 허가의 기속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틀린 거라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기억과 니은, 리을이 틀린 겁니다. 1번에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검산을 꼭 할 필요가 있고요. 검산. 그리고 이제 OX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그 외국인 취득 특례에 대한 부분은요, 그래서 이제 증여, 판결, 경매, 뭐 계속보유 신고, 허가 대상 지역, 암기를 꼭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거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른 신고,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매매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지금 차이가 보여요? 외국인이 증여 계약이었다. 체결한 날부터 이건 60일이죠. 그럼 이때는 300만 원 이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매매라면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러니까 30일짜리고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33번.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로 넘어가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문제를 그냥 가볍게 한 문제만 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문제, 30회 때는 세 문제를 출제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에 대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 우리가 거복농사 대여님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는데 거주용 주택용지였다. 2년 맞죠? 복지시설 편익시설도 2년 맞습니다. 3번 지문 농업을 경영한다. 2년 맞죠? 다음에 4번 지문이에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자니까 4년이죠. 다음에 5번 지문, 그 현상보존 목적이나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했다. 임대사업용 현상보존 목적. 그러면 5년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 하고 이행강제금을 아주 잘못 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특히 이제 허가에 대한 절차에서 허가증이 나가면 농지였다. 농지증 의제되고 거민이 의제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들어가는데 불허가 처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한 달 내에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한 달 내에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 그 나머지 이제 기준 면적,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기간,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34번. 여기서부터가 바로 이제 실무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러면 이제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인데, 이 분묘기지권은 지금 30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29회 때 30회 때 출제했고, 작년 시험에 쉬었는데, 올해 분묘기지권 지금 시효취득 시의 지료지급 의무에 대한 판례가 변경이 됐죠. 그래서 그걸 확인한 차원에서 오늘 이 문제가 나갔습니다. 틀린 것은 그래서 바로 1번의 정답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합 배치 판결로 나왔는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라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죠. 없었는데 판례가 변경됐어요. 토지 소유자가 지료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묘기권은 분묘기지권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갔죠.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어요. 네. 그래서 해설지를 통하여 이 판례 실어놨으니까요. 해설지에서 반드시 이 판례 변경된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정답이었고요. 2번 지문이에요. 가족묘지 안에 분묘 한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 규모 문제고요. 한 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추가해서 해야 된다. 맞죠? 기억하고 있고,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한다. 맞죠? 개인자가 들어갔다. 개인 묘지든 개인 자연장지든 개인자가 들어가면 30, 30제로 기억하는 거예요. 30일 내에 사오신 거고 30제곱미터를 못 넘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30, 30제다. 개인자가 들어가면. 자, 그러므로 3번 지문 맞고요. 4번 지문입니다. 장사 등을 한 법률 시행 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설치 기간은 제한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장사법이 2001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럼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예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어요. 그럼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이상은 수호하고 봉사는 끝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가 된 거니까 최장 60년을 못 넘기는 거죠. 장사법에서 30년으로 하고 1회 30년 연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60년 지나면 기간 만료가 되면 1년 내에 철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 맞고요. 5번 지문이에요. 남편의 분묘구역 내 처해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다. 30일 내에 해당 묘지에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해야 된다. 이거 알아보셨어요? 기출지문이었죠? 이 개인 묘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 묘지라는 것은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개인 묘지는 30일 내에 사오신 거고 30제곱미터를 못 넘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자가 들어가면 30, 30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철을 추가로 설치했어요. 철을. 그럼 이게 개인 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 내?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죠. 맞습니다. 부부관계였던 분을 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는요,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이 법령 쪽에 있죠. 공인인증서 법령 쪽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실무 문제로 저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스킬이거든요. 확인 설명서 문제는 이걸 물어보면요, 이거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꼭 명심할 게 비주거용 물어봤을 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종류, 이게 주거용을 묻고 있는, 주거용은 문제가 안 돼요. 토지를 묻고 있는지 비주거용을 묻고 있는지 이거 꼭 구분해야 됩니다. 특히 비주거용을 물었잖아요. 이때는 꼭 명심할 게 BB, BB. 이게 뭔 얘기냐면 비주거용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쓰는 난이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죠? 환경조건난, 1조 소음 진동인데 환경조건은 유일하게 주거용 서식에만 있어요. 주거용만. 그 다음에 주차장은 입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소방난에, 비주거용은 소방난에 소화전과 비상벨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거용 서식의 소방난에는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주거용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퍼뜩 머리에 떠올려야 될 게 이거예요. 비주거용은 비선호가 없다. 환경은 유일하게 주거용만 들어갔다. 근데 비선호시설이요, 토지 서식에는 있어요. 오히려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은 있어야 되고 토지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상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 조건은 주거용만 있다는 거. 소방은 뭐가 들어가는지 구분해 놓으시고요. 오늘 그래서 각도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거용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기억지문. 비주거용 서식에도 민간임대 등록 여부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이때는 임대주택 정보 체계 접속 또는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기재하는 거 맞죠? 기억지문 맞고요. 그럼 니은지문. 비선호시설 난은 현장 답사를 통하여 기재한다. 틀렸죠? 주거용 서식에 비주거용 있고 토지에도 있는데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은 없어요. 그래서 서식이 비주거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니은 틀렸어요. 다음 디귿지문. 환경조건단은 1조 소음 진동을 기재하는 거 맞거든요. 맞는데 환경조건 기재란은 비주거용에 없죠. 환경조건란은 오직 주거용 서식만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소화전과 비상벨은 개업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다. 자, 이제 리을 지문. 비주거용에 소화전과 비상벨 들어가는 거 맞거든요. 세부 확인 사항도 맞죠. 그래서 리을은 맞았는데 여러분들이 설명서 서식에서요, 오늘 이 문제는 지금 안 나갔는데 설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사항이냐, 이거 꼭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부에 들어가는 걸 암기해야 됩니다. 주거용 서식에서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된 물건의 권리사항란, 시설물의 상태란, 벽면 도배 상태란, 환경조건이죠. 주거용 서식에서. 이게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기본이고요. 중개 보수는 중립지역에 있어요.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닌. 이거 이제 암기해 줘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할 수 있는 거 암기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작년처럼 공통 기재 사항. 이건 이제 암기할 게 아니고 이해할 사항이에요. 네 서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작년에 물어봤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기억과 리을이 옳은 지문이었죠. 그럼 36번 부동산 전자계약이거든요. IRTS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30회 때 이제 출제하게 따랐고 30회 때 출제했고 작년 시험에 쉬었죠.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면 되는데 2번 다 골라내셨죠? 정답. 공동중개 시에도 전자계약 가능하죠. 물론 둘 다 회원가입 돼 있어야 돼요. 개공은. 그리고 전자계약은 기본적으로 중개거래 한해서만 인정하죠. 쌍방 직거래할 때는 인정 안 합니다. 그다음에 2번 질문. 전자계약은 매매계약의 경우면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교환계약이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매매만, 임대차만 현재 되고 있고요. 물건은 다 돼요. 주택이든 토지든 상가든 오피든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을 했다 하더라도요, 의제되는 게 많거든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맞는데 등기는 별도로 해야 되죠. 전자계약 했을 때 등기를 별도로 안 한다면 전자계약 무지하게 활성화되겠죠. 법무사들 굶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공인인사도 굶어 죽게 생겼죠.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전자계약을 한 경우라도 등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다음에 4번 지문이에요. 잘 아십니다. 전자계약을 했다가 해제 등이 됐다. 그러면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해제를 해버리면 해제신고서 제출한 것을 간주하죠. 그러면 5번 지문. 전자계약은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해요. 이게 시스템상으로 보안이 철저하고요. 서류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노출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시스템 열어볼 수 있고요. 비용을 덜 들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는데,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을 전자계약을 했다. 그런 거래 신고 간주한 걸로 보고,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돼 버리죠. 그 정도 이제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실명법은 빠졌고요. 주택임대차법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37번 문제. 주임법인데 지금 최근 시험이요. 민법하고 겹치는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경매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 어렵게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쪽에서. 그래서 이제 38번은 상당히 문제가 어렵고 기출문제 유형으로 나왔죠,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가 38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37번 주임법 문제 먼저 봅니다. 요즘 사례형으로 나가는 게 대세인데, 개공사가 갑 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지금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X주택이었습니다. 이걸 갖고 물은 거예요, 지금. 1번 지문. 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을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알아보셨습니까? 역시 이제 기출지문이었는데, 예를 들어 6월 26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했어요. 그럼 이날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같은 날에 저당권 들어오면 이때는 임차인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낙찰이 됐다. 당연히 그러면 이자가 먼저죠. 그러니까 낙찰자 매수인이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자가 먼저니까. 다음 2번 지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하려는 자는 갑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다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죠. 이때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임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걸 30회 때 임차인의 동의를 이렇게 물어보는 바람에 아주 골탕을 먹었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고요. 다음 3번 질문이에요. 그래도 이건 알아보셨죠? 우리 최우선 변제해주는 금액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1천에서 이제 3,700이었다가 이번에 1억 5천에서 5천으로 바뀌었죠. 5천만 원까지 해주는 걸로. 그래서 5월 11일 날 이때부터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 금액은 낙찰 대금의 몇 분의 몇 대지가 포함하여 2분의 1 범위에서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3분의 1이 아니죠. 자, 다음에 4번 질문이요.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을 증액을 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증액한다. 증액 시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죠. 그런데 감액을 하는 거예요. 감액은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감액 가지고 잘 물어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물어본 거고요. 자, 그럼 4번 질문 맞고요. 5번 질문이에요. 요즘 이런 질문 잘 내고 있는데 그 확정 판결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이때 주택인도 필요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이게 바로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계 시효권하지 아니한다. 주택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도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주임법 이제 3번 지문 때문에 이제 쉽게 풀었을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럼 38번 상가 건물 임대차 구분 문제인데 요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로웠을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가에서 사례형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게 지금 조건 제시를 어떻게 했냐면 서울특별시 소재 갑 소유 X상가였죠.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을이 임차를 하는데 보증금 3억에다가 월세가 700이었어요. 그러면 상가는 기본적으로 보증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증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얼마예요? 9억 이하에 되죠.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지 보호를 전면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액이요. 6억 9천이죠.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중에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권이 올라가죠.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광역시 있는 군지역들은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5억 4천을 초과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9억 기억했고요. 6, 9, 54죠, 이거. 6, 9, 54. 그 다음에 37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타 지역은 37이다. 이거 이때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하여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 지역금액으로, 지역별로 이 금액을 넘어서지 않아야지만 전면적인 보호를 받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초과했다. 초과를 하게 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원칙 적용이 없다는 얘기죠.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데 그 적용되는 규정이 대권, 3기, 요구, 표준으로 암기합니다.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에요.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가 뭐냐? 대항력 규정. 보증금 제한을 초과해도 보호받아요. 권, 권리금 규정.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규정. 갱신 요구권 규정이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규정이에요. 표준계약서는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러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면 요 규정 외에는 적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물은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28회 때도 이 문제를 물어봤고 28회 유사 문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그저 30회, 31회 때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 제시하면 이걸 꼭 명심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권 3기 요구 표준 외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자가 말이에요. 을이 6월 15일 날 이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다 찍었어요, 지금. 다. 이 경우 가지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적용과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그럼 기억 지문이에요. 을은 2021년 6월 16일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항력 취득하는 거 맞죠? 그러면 환산이 지금 현재 3억에 700만 원이니까 10억이 됐어요, 지금. 그럼 10억이 됐기 때문에 요 규정 외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6일 날 대항력을 취득하죠. 6월 15일 날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억 지문 5. 니은 지문. 이건 그냥 알아봤어요. 을이 월차임을 2천만 원 연체했어요. 갑은 임대차계가 해지할 수 있다. 3기 차임 연체해야 되죠? 그러니까 700이었으니까 2,1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2천만 원 갖고는 안 돼요. 그러므로 니은 지문은 틀렸다는 거 알아봤고. 다음 디귿 지문이에요. 을이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갑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맞아요? 갱신 요건 규정이 적용되고 있죠. 적용되고 있는데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몇 월까지? 1월이죠. 이거는 상가는. 주임법은 6월에서 2월까지죠. 그래서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이니까 정당한 기간이었고요. 이때 안전사고 의뢰해서 대부분 철거한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 맞죠. 그래서 디귿지문 적용되는 거 맞아요. 다음에 리을 지문입니다. 이게 이제 함정이었죠. 그래서 X상가 건물이 경매된 경우 을은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우선 면역권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찍었다 하더라도 환산보증금이 10억이 됐기 때문에 9억을 초과한 거예요. 확정일자의 우선 면제권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예요. 또 임차권 등기명령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 1년으로 본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증액제한 규정이라든가 월세전환 시율 제한 규정 이런 거 적용 다 안 돼요. 이해되세요? 환산 금액이 10억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케이스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환산이 10억 됐잖아요.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이거 월차임을 올릴 때 5% 제한 안 받습니다. 경제사정의 이런 지역 여건들을 고려해서 5%를 넘는 10%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상가니까.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잖아요. 증액제한 규정 같은 거 보호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만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거만. 대권 3기 요구 표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디귿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내려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속으실 것 같아서 그냥 2개씩 고르는 걸로 일단 정답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39번 이제 경매 문제. 이 경매 문제는 원래 틀린 것 골라라는 게 문제가 주 대세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의 경향에 따라서 옳은 것 골라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 지문들 다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1번 지문이거든요. 재매각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때 하는 게 재매각이죠. 불허가 나갔을 때 하는 건 세매각, 유찰됐을 때 하는 것도 세매각이죠. 그럼 재매각 절차의 전 매수인, 대금 미납 매수인이죠. 매수 신청할 수 없어요. 재매각 절차의 전 매수인, 입찰 참가 불허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2번 지문이에요. 이거 2번 지문도 속으면 안 되는데 매각 대금이 지급되어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틀렸죠? 대금 완납 시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이란 말이에요. 이전 등기 촉탁한 때가 아니죠. 그래서 역시 2번 지문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이 이게 함정이었는데 이걸 2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번 지문을 이번에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나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상이었는데 이게 민사집행법에서요, 원래는 대금 납부가요, 법원이 정한 기일, 대금 납부 기일에만 납부하는 게 허용이 됐었거든요. 법원이 정한 날에만. 근데 이걸 삭제하고 민사집행법으로 찬성하면서 대금 지급 기한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통상 한 달로 정했는데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번이나 물어봤기 때문에 기출해서. 그래서 기일로 바꿔낸 거예요. 기일이 기한으로 바뀐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질문 역시 틀렸어요.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4번 질문 있잖아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알아봤죠? 유치권은 그냥 쉽게 가면 깔고 앉아있는 권리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변제를. 그런데 매수인은 낙찰자죠.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은 있어요. 변제를 해야지만 인도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변제 청구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 내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유치권자의 채무자가 된 건 아니에요. 부담만 떠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제 청구 안 돼요. 매수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님 틀렸어요. 그러나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깔고 앉아있는 권리만 준 거니까 변제 청구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에요. 차순위 매수 신고 갖고 아주 잘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지문은 한 문제로 낸 적도 있는데 최저 매각가가 2억이었어요. 최저 매각가가 2억이었고 이때 이제 보증금은 10%라고 제시했죠. 최저 매각가 10%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3천이었어요. 최고가가 2억 3천이었다.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 금액을 빼요.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넘는 때만. 그럼 최고가 금액이 지금 2억 3천이었죠. 보증 금액이 그럼 얼마입니까? 최저 매각가의 10%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을 빼면 2억 1천만 원이죠. 2억 1천만 원을 초과 입찰한 자만 차순위 매수 신고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문제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러나 중요 지문들 다 들어갔기 때문에 꼭 반복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5번 정답이었고요. 마지막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문제인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은요, 여러분들이 공인인사법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비교하여 기억하시면 좀 더 기억을 오래 갈 수 있죠.
그럼 1번 지문에 정답 배치했거든요, 바로. 그래서 경매 실무교육과 중기업 실무교육은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경매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럼 실무교육에서 둘이 차이가 있는 게 일단은 경매 실무교육은 대상이 법인의 경우 누구만 대상이냐면요. 대표자만 대상이에요. 경매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대상이고요. 시간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283이잖아요. 근데 경매 실무교육은 3244예요. 요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게 뭐 평가란 얘기도 경매에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이에요. 공장재단 경매할 때 대리할 수 있죠? 토지, 건물, 입광공 경매할 때 대리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질문 맞고, 3번 질문. 얘네 설명사항 중에 경제적 가치 꼭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인수할 권리.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3번 질문 맞고, 4번 질문이에요. 얘네는 업무정지 먹게 되면 나 업무정지 먹을랑요 하고 출입문에 써놔야 되죠. 웃기니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5번 질문. 중기업을 폐업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이걸 떠올리세요. 매수신청 대리인이라는 신문 있죠. 매수신청 대리인이라는 신문은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초석이 뭐냐 하면 개공이라는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중기업을 못한다면 대리업 못해요. 중기업을 쉰다면 대리업도 쉬어야 돼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기업을 못한다. 중기업 폐업 신고했다.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중기업을 못하거나 이거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이때는 대리인 등록 필취예요. 그러니까 별도 안기사항 아닙니다. 폐업 신고했다. 대리인 등록 취소입니다. 그러나 이는 3년 결격이 아니에요. 자진하에 폐업했으니까 중기업 폐업하는 바람에 대리인 등록 취소, 이건 결격이 아닙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번엔 중기업을 쉰다. 중기업에 휴업 신고를 했거나 중기업의 업무 정지를 먹었다. 그럼 대리 업무 필요적 업무 정지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기업을 쉰다면 대리업도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하시고 중기업을 업무 정지 먹었다. 그럼 대리 업무 정지가 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얘네는 우리는 업무 정지 기간이 최고가 6개월이잖아요. 얘는 1월 이상 2년 이하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사법과 차이점들을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월달 모의고사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 주의하고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주의하시고요. 이제 합격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마음들이 이제 급해지기 시작했는데 차분히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합격을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